Q&A 합시다. 우선 질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간단히 질문해. 난처한 질문도 괜찮아요. 이거 공산이나 이런 것들만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좋고, 북에서 오신 분들은 공산이나 이런 거 처음 듣습니다. 난 북에서 살았는데 난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하는 건 안 이해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강연하면, 북에서 대학생 가서 강연하면 많은 학생들이 두 개 부류로 갈라져요. 한 부류는 공산 진짜 우리가 북에서 지가 진짜 들어보니까 우리가 매일 겪던 건데 계속 겪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하는 애들이 있다면, 또 어떤 애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공사님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시네요. 예,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본 우리의 장군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그때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나도 배고파서 한국에 온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도 그때 주먹밥, 제기밥을 먹으면서 그 추운데도 눈보라 치는데도 인민들 잘 살게 하다가 막 한국 현지도 다니고 막 그러신 분입니다. 울면서 이렇게 하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북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북한에 같이 가기는 싫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 이 정도지. 이게 세뇌가. 자, 질문들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Q&A에서 토론도 있던가? 없지? Q&A 하세요.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예를 들면 이게 Q&A가 대단히 중요해요. 난 Q&A를 대단히 중시하는데 왜 Q&A를 중시하는가 하면, 한국에 특히 한국 대학생들 같으면 나 이런 거 처음 듣는다거나 난 이걸 이해 안 된다거나 하면, 이게 우리가 소통 시간이잖아. 이거 한국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나. 그럼 앞으로 내가 다음번 강의에 날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풀을 들여서 강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난 생각하는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베나TV에서 오신 분, 베나TV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나? 베나TV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자, 뭘? 굉장히 강연 잘 들으시면 남한에서는 박성현이라고 대학원에서 대학 공부하고 있어요. 서울대학원? 서울대학원. 서울대학교.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감시 통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삶의 깊은 영역까지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드는 어떤 불만족이나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거를 체제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지속되어 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국가가 계속 볼 수도 있었던 거는 그냥 억압만으로도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가 한 가지씩 합시다. 자, 이제 바로 그거야. 저렇게 탄압하고 감시하고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는데, 이렇게 있지.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불만을 가질까?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원래 한국 영화보다 잡혔어. 그러면 너 왜 한국 영화 봐? 이시기 하고 내가 감옥에도 노동 관련돼 가서 한 달 동안 농장 가서 일해 하면, 박성현 씨가 갈 때 이거 한국 영화도 못 보면 이렇게 불만을 가질까 하면, 정말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기 기준점이에요. 불만을 가질까? 아니면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오바말 듣고 오바가 그만큼 보지 말라고 선생님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봤을까? 안 할까? 부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 교육, 사람이라는 건 불만을 왜 가지는가 하면, 대안이 있을 때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불만을 가지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경찰이 딱 방망이로 때렸어. 그러면 난 잘못한 건데 왜 때려? 하고 불만을 가지잖아.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딱 때렸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불만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내가 한국 영화를 본다 라고 하면, 우리 자유민주 시스템에서 일을 쓴 사람들은 뭔가면 인간한테는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 가장 초보적인 알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이걸 못 보게 하느냐. 이건 불만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아이 때부터 알 권리가 이걸 하나도 가르치지 말고, 불순록한 것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딱 국가와 당에서 허용하는 건 봅니다. 이런 교육을 계속 했는데 사람들한테 약간 좀 삐져나가려는 게 있잖아.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이거 원래 남이 없을 때 원래 한국 영화 동반대에서 가서 보다가
백공간에 잡혔어요. 이럴 때는 북한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것도 뭐 불만을 가질 때는 아이고 엄마가 눈앞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게 한 가지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 바로 불만을 가지는 건 뭔가 하면 저항 속성이야. 저항. 이거 내가 왜 이걸 못한다 말해서 저항하려는 속성과 아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했을까라는 건 이건 적응 속성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같아. 이 저항하려는 것과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려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인간한테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정권이라는 건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때 그거는 정권과 그 레벨에 관계되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 내가 잘못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자기는 그런 생각 안 들어 돈 없을 때 지나가다가 ATM 기계 보면서 저거 한번 털어서 저거 한번 저 동네 가방에 가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도 왜 못하느냐?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주거 하다가 내가 잡히면 가서 깜방 가서 10년 살고 나면 난 인생 깨겠지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항심과 공포심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관리 운영하는 게 이 국가인데 북한은 이 인간의 저항심과 공포심 중에서 이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공개처형이라는 거 하잖아. 원래 공개처형이라는 건 국제법이 오긴 나요. 그러면 북한은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강도 행위가 뭐 늘어난다라고 하면 꼭 북한이 이걸 시범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강도질하는 거 딱 잡아가지고 전체 북한 사람들 모인 데서 총살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그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면 그 다음 날부터 강도 건수가 올라갈까 줄어들까? 줄어드는 거예요. 왜? 공포심, 나는 잡히면 저렇게 죽겠지? 하고 공포심이. 그러니까 이 공포심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공포심을 이용해서 북한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너 잘못하면 금방 잡혀서 없어진다. 북한은 잡아가서 없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총살 당하지 않았으면 온 가족이 다 정치금수행소에 갔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 아들이나 다 알아요. 이거 잘못하면 차로 와서 실어서 어디 간다. 그럼 이건 뭔데 어디 풀 먹는데 가는 거구나. 이걸 북한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저런데 난 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잘못하면 감옥이나 노동 달는데 세 번째는 비판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포를 줄 수 있는 기구조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딱 보는 데서 사람들은 내가 저항하는 것보다는 이 구조에 적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적응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지. 그 다음 또 왜? 이해됐어요? 네. 근데 내가 한 가지 박성현 씨한테 퀴즈를 하나 드릴게. 자기는 지금 여기서 아이들보다 잘하잖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거만 할 때 난 저항할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치고 내려가는데 너무 급작스레하다니까 우리가 막아먹었어. 그래서 서울이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일부터 대학에 나와서 박성현 씨 보고 당신은 서울대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울 서초구 어느 중학교에 가서 북한 교과서 주면서 이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세요. 나가면 가르칠 것 같아? 안 가르칠 것 같아?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르칠 것 같아? 안 가르칠 것 같아? 저항하게 난 했잖아. 죽이러 안 하면 난 내가 이 자유민주주의 아이디어부터 이거 배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나가서 공산주의 사상, 국제사상 난 죽어도 못 가르친다고 항거하겠느냐, 할복하겠느냐 아니면 이러면 죽이겠는데 아까 교과서 보고 교사 생활을 할까? 이게 진짜 생명까지 연결되는 하지 않을까? 자기도 상황에 처하니까 그렇게 되나? 여러분 지금 다 웃잖아. 웃는데 우리 승엽 선생이랑 우리 최근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나 우리 그러지 않았던 교수 강의인데 그 교수 강의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 교수님인데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남부 베트남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지, 베트남에 가서 그 나라에서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 어떻게 두 체제를 하나의 체제로 만들었을까? 하나는 공산 시스템, 하나는 완전 자유민주 시스템을 어떻게 공산화했느냐 이거잖아. 예?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 분야씩 다 맡았어. 그런데 한 교수는 어떤 분야를 맡았는가 하면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다 하루아침사의 공산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었겠느냐. 이게 궁금했어.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연구과제야. 그래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강의해 주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교수들과 선생님들을 놓고 북부 베트남에서 이걸 직접 한 분이 지금 80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강의를 해. 어떻게 강의하는가 하면 자 1976년도에 북부 베트남 군이 쫙 치고 내려서 남부를 딱 차지한 다음에 제일 먼저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회를 안정시키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학교를 빨리 제 시간에 여는 거예요. 중학교, 소학교, 대학을 빨리 여서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빨리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게 만들면 부모들의 생활도 안착되잖아. 애들이 학교 못 가고 멍때려 다 수십만 수백만 애들이 다 놀고 학교가 멈춰 있으면 사회가 안정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국가도 항상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를 빨리. 우리 홍수 피해 나든 피해 자연재해 일어나면 항상 국가가 제일 먼저 복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병원, 학교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에 대한 인간 생활이 빨리 안 차. 그래 공산주의자들이 남부베트남에 쭉 내려왔는데 다른 건 빨리 할 수 있는데 학교 교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남부 베트남에 그 수천만에 되는 애들을 공부시키자면 북부 베트남에서 수십 명의 교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교원이 어디 있어서 갑자기 중학교, 대학교 수십만 명을 만들어내. 다른 거 만들어내. 교원은 뭐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남부 베트남에 있는 교원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잖아. 왜? 엊그제까지 내가 여기 A클래스 교원이야. 그런데 애들한테 내가 A클래스 교원이 그 교원이 계속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유리할까 하면 얼굴도 모르는 말도 다른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 여기 내가 내일 뭐 북한에서 내려와서 북한 한국말도 아닌 북한말대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게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남부 베트남에 있는 교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북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 구역 시마다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교원들이 그 센터마다 한 명씩 내려와서 자 이 구역에 있는 중학교 교원들은 다 모이세요 하고 모아놓고 그때부터 한 주일 동안 북부 베트남 교과서를 강의해줘. 자 교과서 1절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 나가면 자 오늘부터 위대한 김일성 대원스님 혁명활동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1절 위대한 시를 김일성 주원스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교원들은 다 배워줘. 한 주 동안 다 배워주고 교과서 나눠놔 내일부터 나가서 가르쳐 라고 하니까 100명을 교양해서 빨리 내일부터 남부 베트남 사람들한테 교과서 들고 나가서 애들한테 나눠놔서 가르치시 하니까 몇 명이 그걸 받아들고 몇 명이 거절했을까? 만약 우리 한국이다라면 갑자기 김정일은 내려와서 갑자기 교원들 다 모아놓고 북한 교과서 주면서 한 주일 동안 강습 주고 그 다음부터 학교 나가서 개학날에 맞춰서 강의하라 하면 100명 교원 중에서 그걸 받아들고 엊그제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의하던 선생님이 나가서 그 다음부터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가르칠 교원이 100명 중에 몇 명이고 몇 명이 넘어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몇 명이 예스하고 몇 명이 넘어갈까? 거의 다 됐어. 예? 거의 다 됐어. 왜? 예? 남부 베트남에서는 한번 통계를 해봤대. 통계를 해보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예스하고 그 순간부터 달라진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가서 가고 한 명 정도는 넘어가고 난 죽어도 난 이거 못하겠다. 이거 내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듣는 한국 교수님은 뒷전등에서 땀이 쭈르르 나오래요. 만약 나라면 나가서 할까 말까. 그래서 내가 뭐 박성현씨라면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면 임할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예요. 자, 또 질문. 네. 네, 굉장히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라고 이제 청년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 대표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 과정 아닙니다. 했네. 나는 NGO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자기 그거 준비해서 좀 풀어내. 이게 이거 몇 번째지 있잖아. 내가 NGO를 만든다면 8월 14일 네. 꼭 자기가 나와서 정유진 씨 자기가 나와서 나는 NGO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우리 공유하자. 14일 날 행사가 저희가 야! 그 전에 전이나 후에 기회가 된다면 거기? 나올 수 오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한 가지씩만 해. 그래.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어가지고 그래.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근데 들어가야 되겠다. 이 통치 군 체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상호간 견제하는 체계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의 역사상 단 한 차례도 군부 내에서 어떤 쿠데타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그런 내부적인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상호 견제하는 것이 정말 뭐 제가 약간 지금 역사적인 신뢰를 생각해보면 부신 정권 옛날에 고려시대 때 무인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그 안에서도 계파가 갈리고 상호 간에 이익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뭔가 그런 게 아예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무마가 되었고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적이 있었는지 그런 거 그냥 조금 궁금했었고 두 번째 그 먼저 답을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단히 중요한 실제 북한에서 쿠데타 음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잖아. 실제 쿠데타 음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건 누구 말고 통일된 다음에 북한 문서를 봐야만 알 수 있어. 그런데 김정일이가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라고 대대적으로 숙청을 벌릴 거는 여러 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푸른제 군사학교권이라는 게 있어요. 푸른제 군사학교권이라는 말 들어봤어? 북한에 있을 때? 푸른제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푸른제 군관학교라는 게 뭔가면 이전 그 소련 때 북한에서 각 군종별로 유능한 젊은 장교들을 소련에 보냈어. 그래서 소련의 푸른제라는 곳에 그 푸른제라는 게 소련의 유명한 장성 이름인데 그 미국으로 말하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같은 데지. 거기서 얘들이 다 공부하고 와서 북한의 각 군종이 다 해서 아주 핵심 멤버였어. 핵심 멤버였는데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갑자기 김일성이가 푸른제 군관학교 애들이 군사정변 음모를 꾸민다 해가지고 하루 저녁 사이에 수백 명에 달하는 모든 군정병이었던 푸른제 군관학교 애들을 다 잡아서 다 총살했고 그 가족들은 100%다 지방에다 내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이거 푸른제 군관학교 이거 저 숙청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해서 본인들은 다 쏴 죽였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 가족들 이렇게 흩어졌던 거는 많이 명예회복 저기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육군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육군단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청진에 주둔하고 있던 한 개 군단인데 그 군단에 군사정비 음모가 있다 해가지고 불의에 북한 보위사령부가 들이쳐가지고 군단장으로 군단장 김영표 부군단장과 거기에 일체 면대장 이상의 작전장애들은 100% 다 잡아서 다 처형하고 군단 전체 군단은 열차에 다 실어가지고 북한의 모든 부대들이 다 나눠졌어요. 뭐 몇 명은 사군단 또는 부대원이 있어요. 전체 군단을 다 뜯어서 모든 부대들의 왜 밑에 있는 병사들의 사람들은 애들은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실제 있어서 김정일이가 이렇게 육군단을 다 덜어내는지 아니면 미리 방패로 선수를 쓴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용천역 화사 사건은 어떻게 용천역 화사 사건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 건지? 그 영천역 폭파 사건은 내가 판단하고 데는 이거 우연한 사건이에요. 내가 본 데는 우연한 영천역 폭파 사건 우연한 사건에서 맨 처음에는 이게 우연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돼서 수청 사업이 없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국가보안부가 이건 음모다. 철도성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김정일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질서들여 차량을 거기다 놓고 김정일이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맞춰 폭파시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관계없이 철도성 산하 총참모장 국장 한 4-5명이 즉시 체포돼서 총살되고 온 가족은 다 지방에 다 정치검찰서에 끌려갔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부의 뭐가 있었는지 암살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가보안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쳐서 자기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건 좀
역사가 판명하는데 김정일은 암살은 못하다라고 했는데 또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디프리 합시다. 지금 북한 시장화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거기까지 안 나가셨지만 슬라이드에는 베트남하고 중국은 하향식인데 중국 베트남 하향식인데 북한은 상향식이다. 그러면 이것에 상응하는 이제 당국의 조치가 있을 텐데 그 검열이 정말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시장화나 개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체제에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 이민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검열의 수위나 제재나 어떤 정보 공유의 수준이 정말 우리가 알겠어요. 네. 북한 TV를 통해서 답을 찾아줍시다. 북한 TV 좀 정보 시장되고. 지금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는 걸 이번에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자 한번 해봐요. 들어가는 입구까지에서는 괜히 상처 같은 상품을 비롯한
것은 양지당 85인민단위 1층, 2층, 3층, 4층, 역전동 35인민단 지하층 1층, 2층, 3층을 비롯한 역집대에서는 사회봉사 기관도 낳고 많은 상품을 챙겨내놓고 그러다 나니 자본주의가 사람들이 있다가 쓰레기통에 넘쳐나서 버려온 중고까지도 모두 시대놓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심한 것은 기찰대 원들이 있으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장사꾼들이 기찰대를 피로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금 가입민단, 고입민단에서 지난 기간에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집집마다의 판자, 각자, 철분을 가득 채워놓고 판매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인민단원들이 아침 점심밥을 싸가지고 농장불로 달려나가 때역 끝에서 모리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치송상점을 비롯한 상점들에서는 오후 4시 이후에 상점을 열게 돼 있지만 특수기관의 고생을 부리면서 농촌촌을 한번 나가지 않고 사업봉사활동을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장마당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직행으로 뛰인다는 계절에 걸곡걸곡 창고마다에 상품들을 가려우게 쳐놓고 공업은 자파 신격품을 팔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 상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자신의 보충원이만 채우면 된다는 자본주의 사상의 월세에 꽉 붙은 사람들입니다. 자, 다 보셨죠? 무슨 있어? 아니. 이거 강의 끝난 다음에 디프레이 산다고 했잖아. 네. 여기서 디프레이 하면서 이야기하지 마.